자, 지난 시간에 뭐 재무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 일단 우리 김경민이었나요? 이름이? 경민이 친구가 회계란 정의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회계라는 거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세 가지 있었죠? 어떤 과정이 있었죠? 처음에 인식, 그죠? 식별까지 포함되는 인식, 식별. 그 다음에 뭐죠? 측정, 네. 마지막에 보고. 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였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회계라는 거는 장부에 기입하는 활동 플러스 분류, 요약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계를 안 배운 친구들은 뭐 그 가계부 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돈 쓰고 받은 거 그냥 적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계학이라는 거를 이제 한 개라도 배운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장부에 기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부에 기입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인식하는 기준도 알아야 되고요. 금액을 100만 원 적을지 50만 원 적을지 이런 측정의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템플릿으로 해서 보고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렇게 했고 재무회계는 보고를 누구에게 한다? 정보 이용자인데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였죠? 응? 누구? 투자자. 또 누구 있어요? 정부? 그렇죠. 정부.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투자자겠죠? 그죠? 상장 기업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포션이 가장 크니까. 기업이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누가 줘요? 투자자들이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재무 제표 였죠? 자, 그럼 이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회계 보고를 하는데 왜 보고를 해야 되냐?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수탁 책임, 그죠? 제가 예시로 집사 뭐 이야기했죠. 또 우리 회계 개념에서도 이야기했던 거 경제적 혹은 합리적 뭐? decision make 를 위해서 우리가 회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보는 어떤 게 있었냐? 정보는 자, 첫 번째 나누는 기준 계량과 비계량이 있었는데, 자, 요거 기준은 뭐였어요? 수치화가 가능한지. 자, 그리고 계량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계 정보와 비회계 정보. 요거는 뭐로 나눈다? 머니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죠? 자, 요런 정보들이 있었다. 자, 이런 정보 말고 우리 뭐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더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트에 들어가면 공시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금융에 가면 어떤 정보를 또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뉴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이런 거.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누가 엿듣고 있는 거야? 갔다.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다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똑똑한 경영학과 친구들이니까 회계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용한 정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야기를 쭉 했고요. 뭐 이 그림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회계 정보가 유용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오케이. 자, 유용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 정보가 유용하다는 거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따라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 있는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자기와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른 것처럼 이해관계자들도 다 입맛이 달라요. 그러면 유용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다 다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나는 질감을 봐. 그런 친구는 잘 없겠지만 질감을 본다. 혹은 나는 옷을 살 때 자기 몸에 맞는 핏을 본다. 그 기준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옷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유용한 정보는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볼 텐데 투자자들 간에도 다 입맛이 다를 거잖아. 유용한 정보가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나는 매출, 일단은 사이즈가 커야 돼. 자산 사이즈가 커야 돼.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됐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는지가 나는 중요해. 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떡하냐?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재무제표에 요약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재무제표는요, 투자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 유용하다는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냐 아니냐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자, 기업 입장에서. 자, 내가 CEO면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노사, 갈등 이런 것도 있는데 신규 인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여기 공대생 있나요? 없죠. 요즘에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한 1, 2년 전만 해도 공대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과가 무슨 과였죠? CS였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잘하고 이제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들. 근데 1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네이버랑 카카오 신규 채용이 빵이야. 진짜요.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안 뽑냐? 이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코딩은 이제 다 LMM 서비스로 그냥 다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CS 그 학생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대 중에서 CS 쪽 취업률이 상위권이었다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뭐 해야 돼요? 월급 줘야 되죠? 또 뭐 해줘야 돼요? 월급만 주나? 교육도 시켜야지. 신입 직원이니까.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회계 정보 중에? 여러분들 배운 거 뭐 있어요? 직원과 관련된 거, 비용. 당연히 인건비, 또 뭐 있어요? 노무. 노무? 그냥 노무? 일하는 거 노무? 노무비. 노무비. 또. 그렇지. 교육훈련비. 어디에 포함돼요? 교육훈련비는 어디 포함돼? 우리 비용 중에.
판관비에 포함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회계 정보 중에. 그러면 내가 CEO예요. 판관비, 이런 인건비, 중요한 정보이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죠. 유용한 정보예요? 유용한 정보죠. 그죠? 이런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에 자동차 뭐가 만들어요? 로봇가 다 만들잖아. 그럼 로봇 팔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물론 다 달라요. 엊그제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로봇 팔 길어지는 건 얼마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걸. 1m 길어지는 거랑 10m 길어지는 거 다 다를 텐데니까. 아, 대충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잖아. 그래서 찾아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 용접하는 기계 팔 하나가 한 300에서 500만 원 하더라고요. 팔 하나가. 그러니까 이 본체 말고 팔 하나만.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기계를 이제 구입할 때도 고민이 되는 거죠. 아, 로봇 팔을 쓰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노동자가 용접사를 써가지고 하는 게 낫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여기서 새로운 기계를 살지 말지. 어떤 계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계. 응? 기계비를 조금 더 회계적인 용어로 우리 뭘 샀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지출.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 이야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우리 회계 올릴 때 뭐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면 처음에 뭐라고 해요, 그거를? 유형자산. 나왔어. 취득? 원가, 그렇지. 취득 원가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기계 유형자산이다. 그럼 또 뭐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감가상각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건 예시예요, 예시. 자, 그러면 기업 말고, 기업 또 있다. 해외 진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레드오션이라서 더 이상 우리가 뭐 팔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그럼 이제 눈을 돌려야 되겠죠? 아시아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을 다각화해서 다른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슨 정보일까요? 해외에 내가 뭐 제품을 팔고 싶어요. 그럼 회계 정보 중에 뭐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 말고 회계 정보 중에 뭐가 있을까?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나라랑 해외랑. 문화가 다르지. 문화 다른데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환율이 다르겠죠. 환율.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환 차이. 그러니까 환율로 인한 수익과 자기의 어떤 그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환율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환율이 변동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리스크가 엄청 결정돼요. 요즘에 어디가 제일 핫하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차 모는 친구 있어요? 아니 차 모는 친구를 알 텐데 저는 어제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차를 이제 운전하다 가다가 경유랑 휘발유가 있죠. 보통 경유가 비싸요? 휘발유가 비싸요? 휘발유가 더 비싸요. 근데 지금 경유가 더 비싼 거야. 휘발유가 1,800원인데 경유가 1,900원이야. 왜? 전쟁 때문에. 그런 것처럼 환율이 변동이 100원만 돼도 엄청나게 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런 환율과 관련된 정보가 그 CEO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업 말고 이제 투자자들,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삼전 주식 지금 난리 났죠? 막 8% 올랐다가 10% 떨어졌다가 난리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자, 주식은 사실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가지, 뭐 두 가지 이런 게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삼전에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또 하나를 딱 찝자면 재무제표인데 그 요소 중에 어떤 거? 어? 이야기해줘. 베타죠. 뭐야? 그렇지. 영업이익.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팔았을 때 자신에게 정말 남아있는 그 영업이익.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지표예요. 회계 정보에.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의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회계 원칙이 제정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겠죠? 자, 같이 볼까요? 회계는 의사결정을 위해 회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는 뭐 합리적이라는 말이 있으면 더 좋겠죠? 뭐 경제적,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맞죠? 자, 예전에는 수탁 책임으로 한정했지만 요즘에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중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회계 정보는 재무 상태 여러 가지를 보고함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맞죠? 자, 4번. 계량적 정보만 의사결정하는 데 포함된다. 자,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보는 회계 정보만 맞는데 계량적 정보 플러스 비계량적 정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용어를 조금 제가 바꿀 수도 있겠죠. 공시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는 회계 정보다.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기업이 공시해야 되는 정보는 회계 정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근데 경제적 의사결정은 계량적, 비계량적,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앞으로 예측 이런 까지 다 고려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 보면 요 그림 있었잖아요? 점점 갈수록 이제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니까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정보가 유용한 게 뭔지는 일단 조금은 감이 오죠. 그죠? 우리 아마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이제 회계 정보에 대한 조금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울 텐데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회계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제가 회계 원칙을 세우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계 원칙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일단 세우는지를 조금 이야기하고 실제로 회계 원칙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 다양해. 우리 뭐 지역색도 있는 것처럼 경상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다 다르죠. 밥 묻나?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은 밥 먹었니?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문화가 다 다른 것처럼 실제로 투자자들 간에도 입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요 밑에도 나와있죠. 갭을 만들었어요. 자, 갭의 약자는 무엇의 약자냐? 제너럴하게 억셉되는, 그러니까 수용되는 회계의 원칙을 갭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회계 원칙이에요. 회계 원칙. 자, 그래서 이 회계 원칙은 갭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국가 간의 비교도 점점 중요해졌어요. 왜? 국가 간의 비교가 왜 중요해졌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회계 원칙이 있었는데 이 회계 원칙이 국가 비교가 중요하게 됐어요. 왜? 왜 중요하게 될까요? 국제화,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불당면 얼마나 전 세계로 많이 팔려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국제화될 수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한 회계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IFRS. 이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상장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조금 나중에 따로 자료를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자, 회계 원칙을 만들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자유시장 접근법, 또 한 가지는 규제 접근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야, 너희가 한번 기업들끼리 논의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회계 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서 너희한테 알려줄게. 그럼 너희가 그걸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턴페이퍼나 그런 활동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숙제를 내줄 때 이거 풀어오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규제 접근법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회계 원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발표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유시장 접근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원칙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규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기업들이 너무 많죠? 자유롭게 주면 누구의 목소리가 크겠어요? 응? 그죠? 사이즈가 큰 기업의 목소리가 크겠죠? 그러면 또 중소기업이 좀 불리한 쪽으로 원칙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접근법으로 회계 원칙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귀납법은 케이스를 많이 보고 거기서 하나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원칙을 세우는 거야. 자, 우리가 아무리 규제 접근법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만들 때 정부에서 무작정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공청회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공청회가 뭔지 알아요? 공청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민간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줘보세요. 그거 수렴해서요. 저희가 제도나 규제에 반영할게요. 이런 게 공청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귀납적 접근법이 있는 건데 많은 기업 사장님들이 지금 공시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걸 이야기해. 그러면 저게 지금 필요한 문제구나 라고 공무원이 인식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귀납적 접근법이고요.
이 귀납적 접근법은 굉장히 합리적인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엄청 합리적이잖아요. 의견을 쭉 들어서 어떤 사례가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다 들어봐. 근데 뭐가 단점이야? 일부 기업들은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아, 환경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연역적 접근법은 약간 말 그대로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짜는 거야. 자, 회계 원칙은요, 우리 전 세계에 유명한 회계 학자들 있죠. 회계 학자들이 회계 원칙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기업이 이렇게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나 이론적인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A는 B, B는 C, C는 D 이렇게 논리 기반으로 짝짝짝짝 만들어가는 게 연역적 접근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당연히 현실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진 않고 두 가지 방식을 다 접목해서 누가 만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회계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이 원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열심히 그걸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이 클래스를 제가 이 클래스에 참고 자료를 올렸거든요. 한번 들어가지는지 한번 볼래요? 요 회계 기준 참고 자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져요? 이렇게 열려요? 열려요? 아, 오케이. 여러분들 그 PPT 요즘에 발표할 때 많이 쓰잖아요? 혹시 다른 그런 툴 쓰는 친구 있어요? PPT 발표할 때? 이제 뭐 수업 시간이든 강의 시간이든 뭐 발표할 때 다른 방법을 쓰는 친구. 자기는 PPT 안 쓴다. 파워포인트 안 쓴다. 아무도 없어요? 다 PPT 쓰죠? 그죠? 이게 제가 PPT가 아니라 그 HTML이라는 게 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만든 건데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료만 주고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내용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준 거고 이렇게 이제 발표 자료처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꽤 그냥 괜찮아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빈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 바로 답 주면 안 되잖아. 이런 가이드라인만 제가 주고 만들었는데 이런 글씨 폰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자료만 요거 가지고 만들어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 LMM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거 쓰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거 써요? 챗GPT. 자기는 챗GPT 쓴다. 손. 챗GPT. 자기는 제미나이 쓴다. 클로드 쓴다. 그 위에 거 쓴다. 뭐 써요? 퍼플렉시티. 그쵸? 일단, 세 가지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뭘까요? 두구두구. 클로드. 클로드가 제일 잘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클로드 서비스를 안 써보셨으면 클로드를 써서 한번 자료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HTML로 한번 만들어 봐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꽤 잘 만들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계 기준에 대해서 말할 텐데, 제가 일단 회계 원칙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조금 아셔야 될 거는 IFRS가 누가 만들었느냐? 국제 공통의 이 회계 원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얘가 만들었어요. IASB, 국제회계기준이사회. 말도 어렵죠? 말 그대로 국제 다양한 회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 IFRS를 만들었고 14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총 몇 개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레퍼런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돼요. 작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이 IFRS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ASB에서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2001년도에 IFRS를 확정해서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국은요, 언제 도입했냐? 2011년도. 요건 기억하세요. 2011년도에 한국은 전면 도입했어요. 2011년도에 IFRS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누가 만드냐? 아까 회계원칙은 누가 만든다고 했죠?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 만든다고 했죠. 거기서 만드는데 여기 아까 IASB에서 I만 달라진 KASB 한국 회계 기준 이사회에서 이 한국 실정에 맞는 회계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IFRS랑 KIFRS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 큰 틀은 똑같은데 세부적인 항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IFRS와 KIFRS는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적용 대상을 볼까요? 적용 대상은 여기 보세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사가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 안 하도록 누가 감사한다? 법인의 회계사가 이런 감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다 뭐 해야 된다? IFRS, KIFRS에 따라서 뭐 해야 돼? 공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주권 상장법인이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분들 혹시 코넥스도 알아요? 코넥스? 코넥스는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기업인데 걔들은 이 KIFRS를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도 돼요. 그리고 금융회사,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우리나라는 특히나 재벌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계열사들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깨지네.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돼. 좋아. 자, 기억하세요. 회계 원칙은 우리 상장 기업은 뭘 쓴다? KIFRS를 쓴다. 어떤 법에 따라서? 외감법에 따라서. 자, 이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어떤 걸 쓸 텐데, 아까 제가 KIFRS, IFRS 말고 또 뭐 있다 했어요? 갭이 있다고 했잖아. GAAP. 자, 다른 기업들은 갭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갭은 자, 우리 발표 자료로 가서 비상장 법인들이 이제 갭을 쓰는데 조금 달라요. IFRS랑. 자, 갭은요. 굉장히 촘촘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열이 잘 돼 있어요. 갭은.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틈이 없어. 무조건 그 세부 항목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요구에 따라서 그냥 지키면 돼. 자, 근데 IFRS는 조금 더 헐렁해요, 기준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라운드 룰 했잖아요. 그라운드 룰 했는데 룰을 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우리 강의실에서는 이런 거랑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를 포함한 어떤 음식물 냄새든 냄새가 뭐 한 10 음식물의 냄새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지? 냄새? 냄새라고 하지 말자. 소리라고 하자. 소리. 자,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떠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50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구체적이고 촘촘하죠? 후자죠. 자, 그게 뭐다? 갭이에요, IFRS는. 갭이라고. 그런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이게 IFRS. 그럼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갭과 IFRS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촘촘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나열한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돼. 가 갭이에요. 그런데 IFRS는 내가 원칙만 줄 테니까 너희가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만들어내. 요게 IFRS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당연히 명확하고 비교하기 쉽겠죠, 갭은. 하지만 굉장히 경직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 갭을 사용합니다. 응?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화되어 있는 미국이 왜 갭을 쓸까? 왜 갭을 쓸까요? 왜 갭을 쓸까? 세주야, 왜 갭을 쓸까요? 미국은 가장 글로벌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도 가장 크고, 그지?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네. 혹시 생각해본 친구? 왜 그럴까? 미국은. 왜냐하면요, 미국이 제일 먼저 이 갭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년 동안 기업들이 갭을 써왔어요. 그런데 IFRS로 만약에 바꾸면 뭐가 많이 들겠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죠? 교육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바꿔서 또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줘야 돼. 미국이 왜? So what? 내가 왜? 너희들이 필요하면 꼭 우리한테 맞춰. 이럴 수 있잖아, 미국은. 그죠?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이 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자기가 비용과 실익을 따졌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장 기업은 IFRS를 써서 더 다양한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비교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IFRS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규칙 중심이냐 원칙 중심이냐 요게 용어가 좀 헷갈리죠? 규칙 중심이 갭, 원칙 중심이 IFRS.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 IFRS는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도입됐다고? 2011년.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비상장법인은 일반 회계 기준 갭을 쓰면 되는데
질문 하나 해볼까요? 비상장 법인은 KIFRS를 사용하면 안 된다. 맞아요? 들려요? 알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비상장 법인도 자기 선택에 따라서 KIFR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장사들은 IFRS를 써야 되는데요. 비상장 법인도, 상장이 안 된 법인도 원하면 IFRS를 쓸 수 있다. 오케이?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말 문제로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정도로 하고 자, 우리 회계 원칙과 관련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법이 뭐였죠? 외감법이었어요. 요거 외감법. 요게 제일 중요한데 또 적용되는 게 상법과 자본시장통합법인데 상법은 말 그대로 자산이 120억 미만 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받거나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겠어요? 안 정확하겠어요? 정확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업들도 재무제표를 연말에 일반적으로 공시를 해요. 자율적으로. 그 기준이 상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은 이제 상장기업 중에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공시해. 안 하면 페널티. 요게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본시장통합법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조금 다르죠? 결이. 상법은 일반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해야 된다는 거고, 외감법은 반드시 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시장통합법은 정기적으로 공시해서 안 하면 페널티. 조금 더 이제 좁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인데요.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회계 원칙은 결국에는 뭘 만드는 거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었죠? 그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울 텐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요거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자, ESG 공시 혹은 지속 가능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기업들이 자료를 내고 있어요. 자, 이 보고서 안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환경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뭐 어떤 거 공시하겠어요? CO2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또 뭐 있겠어요? CO2 말고 쓰레기. 쓰레기를 얼마만큼 뭐 배출했는지.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잖아? 수치하기 힘들잖아? 쓰레기 안에서 어떤 물질, 유해한 물질. CO2 말고 또 뭐가 유해해요? 폐수. 응? 폐수, 또 질산산화물, 낙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죠? 일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구체적인 환경 오염 물질을 공시를 하게 돼요. 또 사회와 관련된 건 어떤 걸 공시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 사회. 사회적 기업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 힌트. 인력. 응?
고용, 좀 더 구체적으로. 고용과 관련돼서 어떤 게, 이 기업은 굉장히 소셜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 얼마만큼 장애인을 돕고 있는지도 되고, 고용했는지도 되겠죠? 또. 그렇죠. 여성 임원. 굉장히 요즘에 이슈로 뜨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의 임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젠더 이퀄리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바이어스 된 걸 수도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임원의 비중, 요런 것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회에서,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차별이 없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임원까지 됐다. 우리 뭐 그런 말 있죠. 유리천장. 여성 임원들이 예전에는 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30, 40대 여성 임원들이 생겨나고 많은 기업들이 여성 임원들이 되고 있잖아. 이제 그런 기업들,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고가 되죠.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뭐가 있을까요? 지배구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지배구조라는 게 뭐지? 지배구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평적 지배구조. 수평적 지배구조. 미안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평적 지배구조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수평적이다. 수평 지배구조.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유형의 기업이 많죠? 대기업은 뭐예요? 재벌이죠. 재벌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 기업을 계속 대대로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너무 많아요. 그런 기업이. 대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기업을 물려줄 때 뭘 적게 내고 싶어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매출이나 비용 같은 걸 조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활동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지배구조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은 누가 지배해요? 주주가 지배하죠. 여기서 경영자요, CEO요 이러면 안 돼. 주주가 경영하죠? 그러면 주주를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 소액 주주에게 얼마만큼 정보를 잘 제공하느냐? 그리고 그 재벌 기업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벌 기업의 누구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삼촌, 아들, 손자 이렇게 최대 주주야. 그러면 의사결정은 소액 주주가 뭔가 힘을 낼 수 있을까? 없어요. 없다기보단 힘들죠, 굉장히. 그죠? 그러한 구조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ESG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는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했어요. 공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의무화를 했어요. 언제부터 의무했냐? 2028년부터. 2028년부터 30조 원 자산 규모 30조 원 이상 되는 대기업만 이 내용을 공시하도록 지금 제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 물론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케이스로 가져온 게 KCC 뭐 만드는 회사죠? KCC 창풀 또 뭐 샤시라고 칩시다. 자, 샤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그 화학 제품 이런 것들도 만들거든요. 이런 회사가 실제로 CO2를 얼마나 배출을 줄였고 자기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사이트가 크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이런 걸 해야 뭘 받을 수 있어요?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블랙락이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공시해야 되니까 해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공시하기 어렵죠. 왜? 예를 들어서 여기 창원에 산단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중견기업. 한 매출액 한 100억 정도 되는. 응? 그럼 그 기업은 이런 것들을 공시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왜? 자기 회사에 CO2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몰라. 어떻게 알아요? CO2 배출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CO2. CO2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공장 장비에 다 달아야 돼. 그래야 알지. 안 그렇겠어요? 그냥, 한 100톤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CO2가 얼마만큼 발생한지 알려면, 그거를 측정하는 기기를 또 달아야 돼. 자, 여성 임원 비율,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들겠죠. 아무도 지원을 안 해, 장애인이. 여성 임원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모셔와야죠. 그럼 모셔올 때 그냥 모셔올까? 다 돈이 들잖아요.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 환경, 거버넌스가 중요해서 돈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2028년부터는 제가 예상컨대 회계학과 커리큘럼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지금은 우리 회계와 관련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재무회계죠. 그 중에서도 재무회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각 계정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2028년도 이후부터는 환경과 관련된 거, 사회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공시하지? 어떻게 측정하지? 이거 엄청나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놓아놨어요. 연구할 거리가 너무 많아.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하겠어요? 다 교수들이 이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책을 써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되는 거. 그런 과정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난달에 금융위에서 ESG 공시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왜 안 되냐?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만 안 되나요? 여러분도 안 되나요? 이 클래스 들어가져요? 들어가져요? 잠시만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된다.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제가 ESG 공시와 관련돼서 그 또 하나 만들어 놨죠?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실제로 이제 ESG와 관련된 공시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2028년도에 의무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031년에 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시해야 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표 자료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에 관련된 전반적인 좀 내용을 쭉 말씀드렸고, 제가 사실 제 연구 분야라서 이 ESG에 관련돼서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회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기업에 가시더라도 경영학 쪽, 뭐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같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